반갑습니다.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진행을 맡은 서경석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자동차, 신체 한계를 보완하는 웨어러블 로봇, 환자를 싣고 밀리는 도로를 날아가는 도시명 항공 서비스. 진행자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참 설렙니다. 최근에 제가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가장 관심 있어 한 분야가 바로 이 미래교통이거든요. 오늘 아주 시청자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MBC 충북과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가 함께하는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함께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 산남중학교 학생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남중학교에서 과학을 사랑하는 이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남중 과학전담 최지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두 학생 모두 과학에 아주 관심이 많은 학생들 자리하셨고요. 보은에서 오셨어요. 보은고등학교의 남학생 두 분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공부의 무료함 때문에 이곳에 찾아온 보은고등학교 이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좋아하다 못해 과학과 사랑에 빠져버린 보은고등학교에서 온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역시 과학 콘서트여서 과학하고 아주 사랑에 빠진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모셨는데 오늘 저 자율주행 이야기 잠시 후에 할 건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학생을 좀 도와서 좀 이끌어 주실 선배 한 분도 모셨는데요. MBC 충북 라디오하고 TV에서 정말 맹활약하고 계신 방송인 송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자, 우리 송민수님 오늘 네. 저 큰 활약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약간 반장 역할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허. 네. 아이 든든합니다. 네. 우리 저 송 반장님이 우리 이채훈 학생 그 얼굴 근육 좀 움직이게 좀 해.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한바구스 묻고 나가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연을 이끌어 주실 이야기 손님, 충북대학교 지능로봇공학과 교수시고요. 스마트카 연구센터장이십니다. 기석철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기석철 교수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은 자율주행과 그 자율주행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즐거운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소개드리기 전에 충북대학교 오창 캠퍼스에 건설 중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트랙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동영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전기차가 저희 충북대학교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지금 드론으로 보여지는 저 영역이 지금 오창에서 건설 중인 충북대학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트랙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첨단 센서,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차량 네트워크 등등이 소개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순환도로는 총 1.4k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C트랙 전체 면적은 약 3만 평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이면 이 시설이 이제 완비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충북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트랙은요, 전국에서 이런 테스트 트랙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충북대학교와 서울대 단 두 곳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그 두 개 대학의 트랙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충북대 트랙이 서울대 트랙보다 한 2배 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명실공히 충북대학교의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이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이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첨단 센서를 이용해서 도로 환경을 인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인지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두뇌와 같은 판단 기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판단된 대로 실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제어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주요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 자세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인지할까요? 그래서 그 인지하는 대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차의 위치입니다. GP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GPS만을 가지고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대도시와 같이 빌딩이 높은 그런 곳에 들어가면은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터널이나 지하도는 전혀 GPS 시그널이 수신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동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자율주행에 장착된 센서들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알아내야 될 부분은 도로 주변의 환경입니다. 이 도로 주변의 환경은 물체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자동차가 되겠죠. 어느 위치에서 차들이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차뿐만 아니라 도로에 그려져 있는 차선, 그리고 교차로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그리고 신호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하다는 것은 90%가 아닙니다. 그리고 95%도 아닙니다. 100%에 가까운 정확도의 환경인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센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핵심 센서 세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센서 중에 하나가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레이더는 앞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차는 어디에 있는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원리입니다.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의 차량을 검지할 수 있고요. 카메라는 자동차에 굉장히 여러 대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최소 5대의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고요. 달리는 자동차도 인식하고 차선도 인식하고 그다음 신호등도 인식하고 대항차의 조명도 인식하고 전조등도 인식하고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카메라보다 더 좋은 장점은 카메라는 2차원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다는 3차원 정보까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면이 카메라에 비해서 우월한 센서가 되겠습니다. 라이다가 아직까지는 상용화 전 단계의 센서입니다. 하지만 라이다가 양산 수준으로의 개발이 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양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판단 기술입니다. 현재 양산되어 있는 자동차의 판단 기술은 내 차의 속도를 빨리 갈 것인가 천천히 갈 것인가 이 정도를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양산되기 위해서는 교차로에서 현재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직진을 해야 되는지 혼잡 구간에서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할 때 내 차는 어떤 주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주행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기술까지는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복잡한 주행 판단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아까 그 끼어들 때 뒷차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아닌 혹은 자율주행차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위험을 감지하고 크락션을 누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인지할 수 있나요? 차량과 차량끼리 통신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량끼리. 네, 차량과 차량끼리 통신을 할 수 있다면 뒷차가 크락션을 누를 때 다른 차에게 내가 지금 크락션을 누른다라는 정보를 통신으로 다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 상황을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지금 또 질문이 시작되니까 지금 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받아주시죠. 그 자동차끼리 연결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는 차도 연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냥은 안 되겠죠. 그냥은 안 되고 내비게이션도 원래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카센터 가서 이렇게 더 좋은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새로 사서 넣으면 그런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험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은 제어인데요. 현재 자동차에는 전자 조향 장치, 전자 제동 장치가 이미 양산이 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하면 저희가 판단한 내용을 자동 제어 기술에 내려줌으로써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V2X 통신 기술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가 주변에 있는 인프라 중에서도 신호등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통신 기술을 이용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5초 후에 이 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 미리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가는 자동차가 앞으로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크락션을 울릴지 긴급 제동을 할지 이런 정보들도 주변의 차들이 다 알게 되면 훨씬 더 협력적이고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V2X 통신 기술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단말기들이 시험 샘플들이 나와 있어서 전국에 많은 구간 자율주행 시범 도로에 V2X 단말기들이 깔려 있고요. 현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V2X 통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개의 단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는 그냥 운전자의 운전을 조금 보조해주는 그런 수준의 저급의 자율주행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벨 2까지는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전부 운전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레벨 3는 대부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동차가 운전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운전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운전자가 그 대신 제어권을 넘겨받아서 그때부터는 운전자가 운전해야 되는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운전자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 가면서 운전하는 거를 레벨 3라고 합니다. 레벨 4는 운전자는 전혀 운전할 필요가 없고 자율주행 자동차 혼자만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수준을 레벨 4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벨 4에도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할 수 있는 환경에 한해서만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만 레벨 4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부터 끝까지는 계속 레벨 4로,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레벨 4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벨 5는 그런 환경 제한 조건이 전혀 없는 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심 구간을 달리나 고속도로를 달리나 제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는 것을 레벨 5라고 하고요. 쉽게 이해하면 현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수준이 레벨 5에 해당됩니다. 레벨 5는 언제 양산될지 모르는 지금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계의 수준이고요. 현재
기술 수준은 레벨 3와 레벨 4를 빨리 양산하자 하는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면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맹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운전을 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통 약자들, 그리고 노화가 진행이 돼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올 거고요. 그다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더 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계속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승객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내려다 주고 그 차는 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승객을 또 채우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분석하다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면은 현재 주차 공간이 거의 80% 이상 필요가 없는 공간이 되고, 그러한 공간을 새로운 녹지 공간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심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환경 관리라든지 긴급 차량 서비스 뭐 이런 등등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들이 바로 나타날 것이냐, 이제 그렇지 않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해주고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 제도입니다. 현재는 사람이 타지 않는 자동차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률 개정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차를 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법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수용성입니다. 아직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할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도전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윤리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데 A를 선택하면 한 사람이 죽고 B를 선택하면 5명이 죽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또는 C를 선택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보행자들을 죽일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뭐 이런 트롤리 프로블럼이 있고요. 이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자율차와 인간 운전자들이 교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기계의 잘못이냐 사람의 잘못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들도 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사고 예방입니다.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충북 도민 전체가 160만 명이니까 그거보다 약간 모자른 수준이고요. 청주시가 80만 명이 좀 넘는데 청주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1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목표는 액시던트 제로, 사고가 없는 차를 만들자는 목표이고요. 그러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융복합 신산업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들이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들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국가입니다. 앞으로 5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위, 1위 자동차를 리딩하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꼭 연구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삶의 질이 향상이 돼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동의 서비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에 꼭 필요하고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야,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 가까이에 지금 와 있는 이야기여서 네. 더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네.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자, 우리 학생들 중간중간 저 질문을 해서 뭐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빼곡히 지금 적어놨는데 네. 교수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용되는 기술을 뭐 다른 트럭이나 뭐 비행기나 배 이런 데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중에 많은 부분이 오늘 다음 시간에 할 UAM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미래 새로운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로 계속 확대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율주행차가 참 잘 돼야 네. 네, 그 원리 그대로 물 위를 맞습니다. 이동하느냐? 배도 자율주행되고 비행기도 자율주행되고 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아주 예리합니다. 네. 네, 중학교 깜짝 3학년 놀랐습니다. 학생들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판단하는데 라이다 센서가 사용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 라이다 센서를 들어본 기억이 휴대전화의 TOF 카메라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어느 정도 크기의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야지 되나요? 이 레이저 포인트는 이렇게 쏘면은 단 한 점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카메라에 있는 TOF도 그 점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에서 쓰려면 이 점이 수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덩치를 계속 커서 늘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레이저 포인트는 하나지만 얘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얘를 여러 공간에 흐트러뜨리면 여러 포인트를 그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뭐 모든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크기는 작아지거든요. 현재 크기는 한 주먹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얼핏 듣기로는 레벨 5에서는 브레이크도 뭐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브레이크가 없나요? 레벨 5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핸들도 필요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하는 거는 차 안에 이제 그렇겠죠. 예. 들어가 있는 거지만 운전자가 필요한 이런 UI들 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떻게든 좀 싸줘야 되니까 막 없애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다 없애야 돼요. 네. 다 없애려. 자, 이거 뭐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요런 부분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더 좀 고민해 달라.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아주 먼 기술이 아니라 이제 곧 여러분들의 실상에 다가올 기술이고요. 이것이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보내줌으로써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는 몇몇 연구자들의 맞습니다. 연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석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두 번째 주제는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야기를 해주실 국토교통부 나진항 미래드론 교통 담당관을 모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미래드론 교통 담당관 나진항입니다. 제 직책이 미래 드론 교통 담당관인데요. 저는 드론으로 물건을 나르고 사람을 나르는 일을 담당을 하는데요. 드론으로 물건을 나르는 일은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드론으로 피자를 날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드론으로 멀리 도서 지역까지 마스크를 날랐다라는 언론의 보도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드론으로 사람을 날라?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드론은 한 요 정도? 이렇게 흔히 취미용 드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드론의 크기는 굉장히 작은 취미용 드론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을 날릴 수 있는 드론까지 여러 가지 드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르는 드론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하늘을 날고 싶어 할까요? 그냥 자동차로 다녀도 잘 다닐 수 있는데요. 뭐 재미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 장면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죠. 도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런 교통 체증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도시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틀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길이 막힌 부분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해법 말고 하드웨어적인 해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넓히는 거죠. 그런데 도심 공간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좀 느려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하철의 속도를 늘려보겠다라고 해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GTX라는 교통수단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UAM인데요. 그렇다면 아니 지하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땅에 붙어 있으니까 안전해 보이는데 왜 하늘을 날고 싶어 하지? 이게 더 좋은 장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하철은 굉장히 비싼 교통수단입니다. 뭐가 비싸냐? 건설 비용이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지하철 1km를 놓는데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0km를 놓으면 벌써 1조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UAM은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륙할 수 있는 지점과 착륙할 수 있는 지점만 있으면 굉장히 싸게 날아가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착륙장이 2개밖에 없을 때에는 교통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3개가 생기죠. 하나가 더 생기면요. 4개일까요? 아닙니다. 4개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저도 세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7개. 콤비네이션인데요. 네. 4 콤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수학적인 일이고 하늘 공간도 사실은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싼 비용으로 여러 가지의 교통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들은 항공교통수단이 있거든요.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그런데 UAM이 특별한 점은 도대체 뭐지?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굉장히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을 내죠.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시끄럽고요. 그리고 이 기계 장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서 저 기존의 항공교통수단은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기술 발달이 바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DEP,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분산형 전기 추진 시스템입니다. 크게 3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멀티 로터형이라는 겁니다. 작은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뜰 때 사용하는 로터와 앞으로 전진할 때 사용하는 로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벡터 스러스트라는 기체인데요. 이거는 로터가 있는데 뜰 때는 이것들이 위를 향하고 있어서 상승하는 데 사용을 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는 이것의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날아가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먼 미래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UAM 시장의 미래를 예측했는데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에서는 2040년이면 1,0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예측하건대 2040년이면 세계적으로 73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30조 원 잘 와닿지 않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큰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 제작에만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UAM 팀 코리아라는 것이 2000년 6월에 구성이 됐는데요.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고 산업계, 학교,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UAM을 2025년까지 우리나라에 상용화해보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계로 진출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그때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2007년에 저 작은 기계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기계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 아이팟,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은 2007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아이팟이 뭐냐면 음악을 플레이해주는 플레이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기에 저게 들어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 요 3가지를 핸드폰에 하나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서 그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음식점을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주문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 왜 전화를 하지? 그냥 앱으로 누르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바꾼 게임 체인저가 됐던 거죠. 저거는 3개가 하나 들어갔다. 3-in-1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자랑스럽게 보자면 UAM도 3-in-1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의 기능, 그리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자동차의 기능, 그리고 굉장히 손쉽고 도심지에까지 나를 수 있는 드론의 기능, 요것들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 스마트폰처럼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2007년 당시로 돌아가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누리고 있는 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UAM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멋진 기체만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UAM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뜨고 내릴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안전하게 나를 수 있도록 이 교통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려면 요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야 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연계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바로 UAM 팀 코리아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UAM의 이착륙장이고요. 저기에서는 UAM이 뜨고 내릴 뿐만이 아니고 UAM의 주차장 역할도 하고요. UAM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할 때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있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모든 이착륙장이 다 저렇게 크게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당연히 어렵고요. 네. 저렇게 큰 것은 버티 허브, 그리고 이제 중간 규모의 것은 버티 터미널 또는 버티 포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잠깐 섰다 가는 거는 섰다 가니까 버티 스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위계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저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상상 속에만 있는 시설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네. 청주에도 있고 보은에도 있고 그죠? 작은 것들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035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정도가 되면 시속 300km 속도의 기체가 300km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고요. 이때는 자율 비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UAM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 정도가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 대구를 가려면요. 예를 들면 강남에서 대구 수성구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일단 강남에서 수서역이든
서울역이든 KTX역까지 가가지고요. 다시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린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차를 타고 아니면 뭐 기차 다시 뭐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다시 수성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UAM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UAM은 인프라가 작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남 도심에도 이 UAM 이착륙장 보틱포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대구 수성구에도 UAM 이착륙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일 보다가 대구에서 일 보고 다시 서울로 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자율주행차에서 뭐 이 수요 응답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UAM도 가능합니다. 시골 마을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차 타고 가면 멀고 인프라도 잘 안 갖춰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마을 회관 앞에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넓은 마당만 하나 있으면 바로 떠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서비스가 가능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UAM이라는 미래는 올 미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뭐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올 것이냐, 우리한테 무슨 혜택을 줄 것이냐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상력과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미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준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AM의 미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손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거고요.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담당관께서 워낙 말씀을 빨리 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저희가 중간에 웬만하면 끊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 질문이 많을 거예요. 고등학생들부터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UAM을 이렇게 만들려면 비용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드는지. 사실은 UAM은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기거든요. 비행기의 안전은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 그러니까 10억 번 타면 한 번 사고가 일어날까 아니면 10억 번 비행하면 한 번 장애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안전도를 달성해야 되고요. 그 안전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체를 개발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작게는 수천억 원 단위에서 크게는 수조 원에 이르기까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면 나중에 이용을 할 때 이용 요금이 또 더 비싼 거 아닙니까? 돈에서 돈으로 갑니다. 그럼요. 역시 좀 다르신데요. 한 대만 만든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양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계식으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뽑아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비용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2025년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도입할 때에는 한 킬로미터당 3,000원 정도, 좀 비싼 수준이죠. 그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2035년을 저희들이 대중화의 시점으로 삼고 있는데 2035년이 되면 킬로미터당 한 1,3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모범 택시보다 약간 비싸거나 비슷한 정도의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은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UAM 타고?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2035년에 300km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산은 조금 어려운데, 다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도 200km 이상을 나르는 기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상만 한다면 부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중간에 기대를 경유 해보고요.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버티 허브를 뭐 이런 이 우리나라의 중앙이 되는 이런 충청권에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면 여길 거쳐서 가면은 뭐 굉장히 쉽게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그냥 비행기를 타도 되잖아요. 사실 그 정도 거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멀리 공항까지 가서 굉장히 복잡한 보안 검색을 거쳐가지고 몇 대 오지도 않는 비행기 기다려서 다시 김해공항까지 가서 뭐 부산 시내까지 들어가느니 바로 집 옆에 있는 자율차를 타고 집 옆에 있는 이 이착륙장까지 가서 담당님 저 대학 때 무슨 연극 동아리 하셨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설명력이 뛰어나십니다. 아주 쏙쏙 들어와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채훈 학생
그 UAM을 사용할 때 인공위성과 그렇게 위치 정보 그런 기술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인공위성을 사용할 때 내는 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나요?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UAM은 기존의 저희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약간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UAM은 대중교통이지, 내가 타야지, 뭐든 나도 언제든지 탈 수 있지라는 단계까지 간다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 UAM이 비행기를 대체하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국내선들은 이제 곧 없어질 예정인 건가요? 저희들이 국내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UAM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UAM의 대수가 국내선의 비행 수요를 모두 다 대체할 수 있을지 이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비용이 어디가 더 싼지 그리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그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벡터스 스러스트형 같은 경우에는 한 5인승, 조종사 포함해서 5인승이니까 4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인승 정도까지는 아직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7인승까지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기 추진 시스템이 조금 더 개발이 되고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UAM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 UAM에 관한 직업 아니면 진로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기체 제작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기체를 유지 관리하는 어떤 그런 메인테넌스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있어서 이 UAM을 교통 관리를 할 수 있는 교통 관리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요즘 UAM은 사람이 없어서 못 뽑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UAM 전문 인력을 찾고 있다라고 제가 살짝 들은 바가 있습니다. 희소식이군요. 네. 이게 헬리콥터를 좀 대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헬리콥터의 그 강한 소음 그리고 바람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제 UAM은 그런 게 좀 보완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돼야만 하고요. 그것이 돼야지만이 저희들이 UAM이란 기체를 도심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내 집 옆에서 굉장히 큰 소음을 내는 기체가 뜨고 내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로는 한 65데시벨 정도의 소음, 우리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의 소음 정도면 UAM이 뜨고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음 문제는 반드시 아마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못 타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진짜 사나이 출신 아니에요. 헬기 그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음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마지막으로 네. 조금 결정적인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미래 교통수단 네. UAM 네.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25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더 도전적으로 상용화 시점을 잡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23년, 내년이죠. 를 상용화 시점으로 잡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24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잡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체 개발을 다 끝내놓고 이제 진짜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테스트 단계에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완벽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걸 해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UAM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든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미래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혁명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 이야기 손님 5분 정말 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수준 높은 질문과 이해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그 소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새로 알게 된 것도 있고 이제 알고 있던 것도 더 이렇게 발전해 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화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기도 한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기술들이 좀 더 깊어지고 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두 학생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학생 두 분도 아주 맹활약해 줬습니다. 최지원 양. 평소 UAM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이런 항공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도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제가 모르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지식을 더 알게 되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송 반장님이 계셔서 아주 든든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사실 학창 시절 문과 출신이라서 뭐 수학, 과학 수업마다 항상 이렇게 졸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와, 과학이 이렇게나 재밌고 흥미롭구나라는 걸 이제 좀 배우고 갑니다. 네. 저도 문과거든요. 아, 문과십니까? 네, 뒤늦게 지금 과학에 눈 뜨고 있어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도심 항공에서 우주 여행까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지금입니다. MBC 충북과 충북 과학문화거점센터가 함께한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